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변호사입니다. 김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와가지고. 그러게요. 오늘 눈이 눈도 와서? 많이 오고 네. 많이 추운데 네.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여기 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뭐 그래요? 눈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갖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이 또 돌아오셨군요. 강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훈 장군, 예. 박정훈 준장 이제 진급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기쁘게 네. 또 이 소식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아직 예, 박정훈 대령이 너무 대령이 너무 입에 잘안 붙어요. 이거 있다 보니까 박정훈 장군님, 뭐 네. 박정훈 준장님 이게 아직 저도 익숙지가 않아요. 익숙지 않아요. 네, 아, 앞으로 시청자분들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생각은 들고 네, 근데 뭐 벽을 아직까지는 박정훈 대령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달았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진급하는 일자는 2월 1일 아, 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실컷 박정훈 대령이랑 많이 불러드리고 2월 1일부터는 완전히 장군님이 예. 되시는군요. 자,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로 취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리죠? 국방부 조사본부는요 네. 군사경찰 중에 수사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육해공군 해병대에 각각 수사단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장이었죠. 어. 그리고 그 위에 국방부에서 직할을 하는 수사단이 있는데 그게 국방부 조사본부고 거기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같이 근무를 하고요. 조사본부장은 원래 투스타입니다. 투스타인데 박정훈 대령은 이제 원스타니까 예. 조사본부장은 못 되고 조사본부장 대리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스타를 조사본부장에 보임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박정훈 대령을 바로 조사본부장에 보임을 하는데 계급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하나 낮으니까 대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본부를 이끄는 거네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조사본부를. 조사본부장이죠. 오. 네. 그럼 그냥 원스타 말고 투스타 바로 진급하면 안 돼요? 뭐 박정훈 저도 그랬으면 너무 소장. 그랬으면 이렇게. 너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네. 그냥 이왕 그까이 거 그냥 별 2개 달아주지.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네. 아마 이게 뭐 여러 차근차근? 가지 전례도 있고 네. 아마 법적인 제한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계급을 하려면은 그전 계급에서 몇 년 근무를 해야지 이제 진급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저는 병장제대라서 잘 모릅니다. 이 장교. 저도 병장인데 병장이 5대 장성 아닙니까? 그럼 제일 세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병장. 말년 병장은 아무나 못하는 거고 네.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박정훈 대령에서 박정훈 장군님, 박정훈 준장으로 간다.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고 계속 얘기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이후에 변호인들하고 뭐 회식이나 아니면 만남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진급 이후에.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네. 그 뭐 기본적으로는 너무 좋고 진급하신 후 발표 나고는 아직 못 뵀어요. 발표 나기 직전에 한번 뵀었는데 뭐 사실은 거의 확정이었으니까. 확정이었으니까. 근데 좋아하시면서도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 일단은 본인의 업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책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장군이 됐으면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다지시는데 집에 자꾸 일찍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 회식할 시간도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없을 술을 정도로. 마시거나 막 이럴 시간 거의 없고 진짜 하루 종일 지금 그 내란 청산 때문에 조사 분석실 그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국방부 조사본부장 되시면 이제 그 수사를 이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감도 팍팍 되고 일도 너무 많고 수백 명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박정훈 준장이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길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내 내란 청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해병특검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위증죄로 기소를 했지만은 2인자였던 정정범 부사령관 역시 이제 사건 은폐를 하고 허위 진술했지만 특검 수사를 비켜갔어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고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특검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정종범 부사령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의 경로를 접하고 나서 이첩 보류하라 뭐 이런 외압 지시를 해병대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요. 네. 정종범 부사령관이 국방부 근처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불러요, 장관실로. 불러서 면전에서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종범은 그걸 사령부로 가가지고 전달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은 거는 김계환 사령관이 아니고 정종범 부사령관인 거죠. 그러니까 정종범이야말로 이게 외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정종범이야말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렇네.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비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수첩도 썼고요. 예. 거기서 다 나왔죠. 근데 왜 비껴갔는지는 석연치가 않아요. 해병 특검에서는 뭐 아마 정종범이 여러 가지 수사 협조나 뭐 이런 걸 해줬으니까 봐줬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니면은 그냥 직급이 좀 낮으니까 예, 김계한 사령관까지 그냥 처벌하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좀 밑에 사람들은 봐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도 네. 보면은 지금 막 장군급들 막 높은 사람들은 막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근데 다만 정종범 부사령관은 이런 외압 명령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자 그리고 그 박대령이 이첩을 하고 나서 항명죄로 입건된 다음에도 네. 해병대 사령부에서 막 회의를 열거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입단속 시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박정훈 대령 따돌림을 하는 거를 사실상 거의 방치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분까지는 이제 이분한테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면은 엄정하게 죄책은 물어야 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2차 이제 종합특검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군인 아직 군인이기 때문에 예, 군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종합 특검이 되면은 그쪽으로 또 이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방부에서 이걸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월요일에 출연하셔가지고 북한에 떨어진 한국발 무인기 예. 이게 윤허개인과 관련 있을 가능성 이거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예,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뭐 거의 100%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원래 알고는 있었죠. 첩보로. 네. 다만 이제 이걸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말을 좀 아낀 측면이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그냥 앞으로 나와갖고 인터뷰를 해버려갖고 예, 내가 날렸다, 내가 만들었다. 저 사람은 만든 사람이고 예. 내가 날렸어요. 뭐 이런 예, 식의 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밝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근데 그 2명 드론을 제작한 사람, 날린 사람 2명 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서울 시내 모 대학교 출신인데 그 이 사람들 운영하는 회사 그것도 그 대학교 내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무슨 뭐 포럼 뭐 이런 단체 활동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사실상 극우 인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제작 능력이나 뭐 이런 걸 기술적으로 다 날릴 능력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드론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짠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드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다 했다는 것처럼 그냥 자수해가지고 빨리 처벌받고 마무리 짓고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군지 이걸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지금 용의자가 한 사람이 군경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날렸어요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예. 수사해본 입장으로서 뭔가 좀 그렇죠. 이상하시죠. 이 전형적인 조폭 수사할 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요. 예, 조폭 저예요. 살인 사건, 상해 사건 아니면 무슨 오락실 뭐 업소 이런 거 사건 할 때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사장. 예.
내가 죽였어요. 바지 사장이고 뒤에 예. 누가 있고 쩐주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난다. 김기현 변호사 수사 촉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보고 계신데 네. 결국 이제 윤석열이 이 외환죄, 네. 일반 뭐 이적죄 이렇게 해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드론을 날려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무인기 보낸 게 참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예. 이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의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네. 의도겠습니까? 아, 뭐 윤석열이 날렸을 때랑 똑같은 의도 아니겠어요? 북한에 드론을 날려서 뭔가 북한을 자극하고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나 긴장감을 증가시키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중범죄가 됩니다. 윤석열이 기소된 것과 같이 거의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작심을 하고 자수를 하고 나왔는데 네. 이미 법적인 검토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누가 해줬겠죠. 누가 만약에 이분들이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뒤에서 예. 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수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왜 네. 날렸냐고 하니까 북한에 그 뭐 핵시설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고 무슨 군사적인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아하. 예, 순수하게 뭐 호기심에 날린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 이적죄를 피해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군사적으로 해가 되는 짓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순수히 뭐 연구 목적이었다. 북한의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반 이적죄 적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국가보안법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요? 국가보안법은 몸뚱이가 넘어가야 돼요. 잠입 탈출죄나 이런 거는 사람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안 넘어가고 드론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럼 항공보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약해요. 뭐 미승인 드론 이런 거는 뭐 6개월 이하 징역 뭐 이거 거의 벌금형 과태료이기 때문에 계산하고 너희들 그냥 자수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항공보안법으로 그냥 과태료나 벌금 좀 받고 나올 거야. 이런 검토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볼 수 있겠네. 그럼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네요. 이 수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고리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떤 행보를 보였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죠. 이거 그냥 이렇게 잡혔다 이게 다 해결됐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만약에 민간인이 그냥 드론을 날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에 막 평양까지 갈 수 있는 드론을 날리면 이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한 6개월 이하의 징역 요렇게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공보안법 이런 걸로. 그럼 그렇다고 군사적 목적이 없으면 일반 이적죄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형사처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발 방지책, 규제, 제도적 개선까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들었다 근데 위헌 판결이 났어요. 이제 그 뭐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근데 그걸 완화해 가지고 또 만들면 된다고 헌재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북 전단이 아니고 드론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대처해야죠. 어렵네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 관심을 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저희 현장 가는 김병기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기 현장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은 회견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갖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기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두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문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언론에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자극적인 추측이 덧붙여진 보도만큼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지금 쭉 들으셨는데요. 무고함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스탠스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자기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 자신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거나 탈당 의사를 사실상 지금 밝힌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당 지도부나 당에서는 좀 부담을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윤리심판원 결과 통보를 못 받았고 뭐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건데 그냥 당을 떠날 테니 제명은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종결을 해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면 당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네. 탈당을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비상 징계나 아니면 징계 절차를 계속해서 그냥 제명까지 처분을 해버리는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당 지도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좀 이 문제 의혹이 막 터져 나왔을 때부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 가지고 약간 기자들하고 마치 이제 싸우는 언론이랑 예.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계속 터져 그렇죠. 나오게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버티는 게 더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차라리 오늘 보여준 모습을 진작에 사건 초기 단계에 보여서 네. 탈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탈당하고 경찰 수사에서 무죄 받아서 무혐의 받아가지고 내가 깔끔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고 했더라면은 사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는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탈당을 이제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또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어떤 또 입장이 지도부 내에서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 좀 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장 실시간으로 김병기 의원 기자회견 현장과 기자회견 이후에 김병기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지금 현재 이 시각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김병기 의원의 모습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화제를 다시 또 이제 바꿔보죠. 일단은 김병기 의원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굳은 표정의 김병기 의원 지금 소통관을 떠나고 있고요. 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8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10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 뭐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좀 뭐 충격이랄까요? 이렇게 좀 놀라시기도 하셨는데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놀랐어요. 선고? 놀라셨어요? 예. 아니 아주 좋았는데요. 중간까지는. 중간까지는. 네. 판결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뭐 거의 100점짜리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판결문이었습니다만은 다 끝나고 이제 양형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뭐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예상한 양형은 구형이 10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란 연관 사건이고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구형대로 10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만 법원이 뭐 조금은 깎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한 8년 예상을 했고요. 근데 중간에 무죄 부분이 한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뭐 한 7년. 네. 그 정도가 7년. 아닐까 예상을 했었어요. 아무리 적어도 7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구형의 딱 절반 5년을 그냥 선고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무슨 음주운전 사건, 절도 사건 같이 그냥 일반 그냥 뭐 시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랑 똑같이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 최대 형량이 11년 3개월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대.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은폐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 경호처를 사병화 시켜가지고 경호처 경찰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에 대한 체포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막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로켓, 헬기 막 이런 것까지 동원이 됐어요. 대통령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음주운전 현장이나 뭐 사건 현장에서 뭐 저항하다가 경찰을 때리거나 뭐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요. 조금
많이 형이 나오면 3년이 나와요. 2년 3년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5년이란 말이에요. 예. 5년도 그냥 체포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다른 죄가 있어서 5년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다 빼면 이 순수 체포방해만 보면 한 3, 4년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이 사안을 음주운전하다 경찰 때린 거랑 거의 같은 형량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거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저는 판단이고 이거는 반드시 항소가 돼야 되고 2심에서 이 양형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잡혀야 돼. 너무 충격이고 김규현 변호사마저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구형이 이런 게 5년이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러야 11년 3개월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7년 8년 주려면 도대체 뭘 더 저질렀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그게 좀 의문이에요. 묻고 싶어요. 참 이게 보통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이고 특히 이제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1심 재판부가 그동안 직위원 재판부랑 많이 비교가 되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잘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고까지 내릴 줄 알았는데 구형의 절반을 깎아버리는 이 선고가 나왔다. 뭐 피해 법칙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형량은 굉장히 낮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잘해주던 판사가 형량에 있어서는 완전 엄격하게 막 위로 올려쳐버린다는 속설이 법조계에는 있는데 참 그게 이거 농담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모양새라 이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죽거나 결과적으로 누가 죽었거나 다쳤으면은 뭐 7년 8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5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11년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을 때 이론상 가능한 게 11년 3개월이에요.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은요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11년 3개월이 아니고요. 그렇네. 이거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2심 선고에서 2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 체포방해 혐의는 아니지만 초범 얘기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범은 이게 뭐 내란죄를 또 저질러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의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문구인데 윤석열이 과거에 전과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음주운전이나 절도 뭐 이런 다른 죄 전과가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의미의 초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음주나 절도죄나 일반 사건에서는 그런 걸 저지르지 않았다. 처음 뭐 내가 절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초범임으로 참작한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의례적으로 뭐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처음 저지른 범죄가 이제 살인죄다 아니면 내란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처음 저질렀다고 참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눈높이에 맞는 건 아니죠.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에서 뭐 초범 감경이 됐으니 뭐 체포방해에선 초범 감경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반론도 누군가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장량 감경 얘기도 나오는데 장량 감경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범 감경과 장량 감경은 다른 것이 장량 감경은 범죄의 범위 자체를 깎아버리는 행위라서 판결문에다 또 써야 되고 그러면 11년 3개월이 이제 5년 6 얼마야? 그러니까 5.65년 정도로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초범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얼마 형을 정할 때 좀 참작해 줄게라는 거라서 뭐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깎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 내란 관련 재판 선고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한덕수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그게 뭐 15년 그래도 이제 재판장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 이거는 또 이제 체포방해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죄명 자체에 내란이 들어갑니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중사. 이것도 7.5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엄중하게 재판장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1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못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백대현 재판장의 선고에서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할 만한 거는 법리적 측면에서는 아주 좋았어요. 양형을 떠나서. 그러니까 양형만 제가 보기에 한 7, 8년 이상 좀 나왔었더라면 다 박수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뭐 좀 아쉽고, 법리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국무회의 그 부분,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 것이 맞다. 그걸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뭐 없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논리가 빈약.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백대현 재판장이 아주 논리를 정확하게 대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장들이 그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끝났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체포방해니까 그 서부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냐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명쾌한 논리로 적법하다. 라고 했어요. 최소한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할 때 그 의문으로 들었던 무슨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그 부분은 이걸로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이런 1심 선고를, 그 내용을, 판결문 내용을 또 부인하고 그걸 아예 이제 삭제하듯이 아예 외면하고 갈 수는 없으니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렇죠. 그거가 뭐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 논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들어야 될 건데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선고량 아니겠습니까? 징역 5년 선고.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재판부가 꾸려져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는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까놓고 말해서 뭐 수사 기소 분리를 평소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도 특검은 수사 기소가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주장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전담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꾸려졌습니다. 2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윤석열 요 체포방해 사건도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전담재판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닷새째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이제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니까 신천지를 왜 집어넣느냐? 통일교 특검 하면 되지. 또 전재수 전 장관 얘기까지 하면서 뭐 얘기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또 발끈해서 이 정치 생명을 걸어라. 뭐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 현장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텐트도 지금 보이네요. 함께 텐트에서, 밤에는 텐트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에 나와서 여기 계속 앉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 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때랑 비슷해. 뭘 하겠다는 건지, 뭘 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라 돼 있어요. 하자고 했잖아요. 하자고 했죠. 근데 통일교만 준 게 아니라 신천지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같이 넣어가지고 하자. 종교 특검. 종교 특검. 그 반대를 누가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지금 그래서 하도 반대해서 특검이 안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들어갔어요. 대통령 지시로 경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특검을 하라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신천지 하겠다라는 거에 찬성을 하면 특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하라. 많이 양보해가지고 공천 뇌물 특검 할 수 있죠. 근데 왜 민주당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죠. 할 거면은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나는 건드리지 말고 예. 너희만 수사하는 특검을 해.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이제 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투정을 하고 있다. 투정을 하고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이게 그 정치권의 의전 국가 의전 서열로 치면 8위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린애들 반찬 투정하듯이 저러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좀 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서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듯이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서 특검이라는 거는 명분상으로만 내세운 거고 실제 목적은 한동훈 대표 단계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돌파해 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고 계신 거고, 저기다가 그러면 이제 통일교 민주당 그 밑에다가 한동훈 제명하라를 같이 써주면 네. 네, 좀 왜 하는지 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빠져 있네. 네. 오히려 그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실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냐는 거고, 그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또 SNS에 사진, 그 영상 올려가지고 송구하다 예.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거기도 지금 장동혁 대표랑 좀 비슷해요. 예. 왜 저런 메시지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구하대요. 네, 송구하대요. 왜 송구한지를 밝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뭘 잘못했길래 자기가 송구한 건지를 밝혀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송구하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한 제명은 조작이래. 자기에 대한 감찰이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네. 왜 조작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자기 가족이 뭘 쓴 거는 있다면서요, 단계에다가.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도 IP나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 고려해서 그 한동훈이랑 가족이 쓴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잘하는 것처럼 고소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10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렇죠.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장해찬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예. 도대체 왜 사과를 하는지 뭐 전혀 밝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리듯이 하는 네. 금쪽이 같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금쪽이. 예. 그러면 이제 장동혁과 한동훈 이제 두 금쪽이의 대결이다. 지금. 두 금쪽이의 대결. 그렇게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예. 당명 나왔네요. 금쪽당 뭐 이렇게 하든지. 좋은 것 국민의힘에서 금쪽당. 싸네요. 예. 당명을 금쪽당으로 바꾸든지 금쪽이당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 정치인의 행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국민의힘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사실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뭘 하더라도 지금 국힘의 지금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거기서 네.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뜻에 맞는 당 차려가지고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네. 또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돈 있잖아요. 타워 팰리스 살잖아요. 예. 네, 그럼 갖다 쓰면 되고 뭐 타워 팰리스 팔아가지고. 그리고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지지자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돈 모금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죠. 뭐 네. 약간 한덕수처럼 그런 관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돈 1,000원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래서 한독수랑 같이 연대한다고 그때 뭐 내란 이후에 둘이 이제 당사에 서가지고 있고요. 예. 기자회견하기도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안팎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1월 19일 이제 지나고 있고, 모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아마 이제 대전환, 대도약 뭐 이런 주제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홍익표 의원도 당과 또 국회와 청와대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합의 의지로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어요. 예. 근데 뭐 막판까지 여야가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니 뭐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건 굉장히 네. 드문 현상이에요. 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나온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그거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맹공을 한 거의 지난 20일간 펼쳤습니다만은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네. 지지율이. 예. 그러다 보니 이대로 가면은 뭐 그대로 그냥 임명되고 끝나겠다라는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터뜨려야지 뭐 그런 뭔가의 앞으로의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없이. 예, 있다면 청문회 했겠죠. 예, 청문회 자리에서 뭔가 더 새롭고 더 강한 거를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미 다 소진이 된 거죠, 아이템은.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여론이 별로 움직이질 않으니 이거 끝났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밖에 없겠다. 뭐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재경이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 그 장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나가겠다, 퇴장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청문회 이제 파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시간은 줘야 된다. 그렇죠. 예. 최소한 문답을 하고 의혹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그런 걸 해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사청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재량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의 의무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사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심지어 인사청문회 거부를 해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지나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가 알기로 2일 날 네. 국회에 접수가 됐고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연기되더라도 22일이 지나버리면 네. 다시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이 하고 10일 지나면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연을 시키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 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거져 있어요. 불거져 있고 비판 지점도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한테 5번 공천 줬던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검증을 안 한 거냐? 눈 감아 준 거냐? 그렇죠.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죠. 그 얘기 나오겠죠. 청문회 열면은. 그렇죠. 예. 이때는 이때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았던 그 시기인데 막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죠. 할 말이 없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민의힘 뭐 한 건가 이런 생각. 그렇죠.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나만 죽을 것 같냐. 국민의힘 의원 너희들 니들도 다 했고 나도 다 알고 있어 그거. 벌벌 떨고 이러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럼 사람들. 청문회 열면은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청문회 쉽게 열 수도 없고.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분위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네. 저 이때 어떤 의원님하고 같이 뭐 했어요. 그래요. 그런 작전은 나올 수도 있으냐 모르겠습니다만 두루 뭐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자, 이미자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미자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냥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위원장이 뭐 사회를 거부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 간사가 대리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위원장 입장에서 좀 거부할 수 있는 사퇴시켜 버리면 여러 가지, 되니까. 예. 방법들이 막 있어서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애매한 상황이다. 물론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부터 우리가 이제 봐왔지만은 빈 공간이 구멍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입법적으로 다 보완해 나갈 것이냐. 예. 특히 이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때 한다고 했지만 등으로 다 모든 게 뒤집어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회의 의결로 특정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지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 발언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상황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죠. 자, 오늘 김규현 변호사와 여러 현안들 명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